이곳은 미국 뉴욕의 브롱크스라는 주택가인데요. 사건이 일어난 날은 2010년 5월 15일, 시간은 밤 10시가 막 넘은 때였고요. 집안에 불들은 다 꺼진 상태였어요. 여기가 가로등도 많지 않은 곳이라서 밤만 되면 어둡고 아주 조용해지는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주택가를 두 명의 남자아이들이 큰 소리로 떠들면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둘 다 16살이었고요. 이름은 칼리프와 에릭이라고 하는데, 근처 친구네 집에서 놀다가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어요. 길 하나만 더 건너면 집에 도착하는 거리쯤이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이 아이들의 앞을 가로막더니 어디론가 끌고 가는 겁니다. 칼리프와 에릭의 앞을 막은 사람들은 뉴욕 경찰이었어요. 조금만 더 빨리 걸었다면은 아마 만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이 상황은 크게 달라졌을 텐데요. 경찰은 조금 전 근처에서 강도 신고가 들어왔는데, 이 이유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검문하고 있다는 말을 합니다. 칼리프와 에릭이 미성년자라도 경찰의 검문을 피할 수는 없죠. 미국의 길거리 검문은요, 한국과 강도가 달라요. 우리나라에서는 인권 유린이라고 볼 수도 있을 정도인데, 아이들이 경찰의 지시에 따라 가지고 있던 소지품을 모두 바닥에 내려놨고 몸수색도 당했습니다. 당연히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검문을 하는 경찰들의 생각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서로 귓속말을 주고 봤더니 칼리프를 크게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친구네 집에서 놀다가 집에 가는 길이었으니 당연히 경찰의 태도가 이해되지 않았겠죠. 하지만 미국에, 그것도 뉴욕 경찰이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보내줄 때까지 가만히 서 있기만 했어요. 하지만 경찰은 아이들의 소지품을 모두 확인했고 몸수색도 마쳤는데 보내주지 않는 겁니다. 주변에 경찰차를 타고 있던 신고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아이들의 얼굴을 보고 범인이라고 지목했던 거죠. 그럼 신고 내용을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피해자는 두 명의 흑인이 자신의 카메라와 아이팟 700달러의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가방을 빼앗아 달아났다고 신고했던 겁니다. 그러면 혐의를 입증할 증거품이 되는 도난 물건이 아이들에게서 발견돼야 하죠. 그런데 경찰은 아이들 소지품에서 피해자의 물건을 한 가지도 찾지 못했어요. 없었으니까. 피해자가 주장하고 있는 강도 사건의 범인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던 거예요. 하지만 경찰 입장에서 보면 신고가 들어왔고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주장을 어느 정도 신뢰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단 두 아이들을 경찰서로 데려가 자세한 조사를 더 해봐야 된다고 생각했고, 결국 데려갑니다. 그럼 아직까지는 참고인으로서 임의 동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경찰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무언가를 말했어요. 그러자 경찰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아이들을 제압하고 긴급 체포합니다. 이렇게 16살인 칼리프와 에릭은 아무 이유도 없이, 아무 이유도 모른 채 경찰서로 연행이 됐죠. 칼리프와 에릭은 모든 조사에 다 협조했어요. 그리고 강도 사건의 범인이라고 입증할 만한 증거는 한 가지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이 계속 아이들을 의심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왜 경찰은 칼리프와 에릭이 아직도 범인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알고 보니까 사건을 신고한 피해자가 진술을 바꾼 겁니다. 첫 신고에서는 아이들이 체포되던 날 강도를 당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범인으로 지목한 뒤 사실은 일주일 전에 강도를 당했다면서 사건 시점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날짜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씩이나 의도적으로 바뀌면 이제 신고자의 진술에 신뢰도가 줄어들게 되는데, 경찰은 그래도 이 사람의 말을 신뢰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일주일 전 일어난 사건이라 검문 당시 아이들의 몸에서는 증거가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술 번복으로 피해 사실이 불분명해졌는데도 경찰은 계속 한쪽 말만 듣고 진술 내용에 끼워 맞추기식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쯤 되면 어느 한쪽이 착각했거나 거짓말을 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아이들은 계속해서 결백을 주장하며 집으로 보내달라고 빌었지만 경찰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만 신뢰했고 아이들에게는 강제적이었어요. 결국 아이들이 유치장에 들어갑니다.
경찰과 검찰에게 강도 높은 신문도 받았죠. 특히 이 칼리프 브라우더를 범인이라고 확신했는데요. 여기엔 사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어떤 이유였는지 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건의 주인공이 되는 칼리프 브라우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진이 앞에서 설명한 정확하지도 않은 강도 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된 칼리프 브라우더의 어릴 적 사진이에요. 사실 저는 이 사진을 보고 이번 사건이 왜 일어나게 됐는지 예상이 좀 되더라고요. 흑인이죠. 거기다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는데 둘 다 부모가 마약 중독자였어요. 그럼 아이를 키울 여건이 안 되죠. 그래서 미국은 부모가 양육 능력이 안 되는 경우 아동보호제도에 의해 입양을 권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칼리프가 입양된 가정은 이미 4명의 아이들이 입양돼서 살고 있는 흑인 부부의 집이었어요. 여기도 넉넉한 집은 아니었지만 그전보다는 더 좋은 환경이었죠. 여기서 자라게 됩니다. 그러다 사춘기가 오면서 친구들과 사고를 많이 치는데요. 한 번은 차 운전을 해보고 싶어서 근처 빵집에 배달 트럭을 훔치려고 했어요. 운전을 하지 못했고 훔치려고 하다가 붙잡힙니다. 현행 절도범으로 재판을 받게 됐죠. 이때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보호관찰 대상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8개월 뒤인 2010년 5월 칼리프 브라우더는 친구와 집으로 돌아가던 중 강도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지목됐던 거고요. 경찰은 이미 차량 절도 사건의 보호관찰 대상자로 등록된 칼리프의 기록을 보고는 이번에도 범인이라고 확신했던 겁니다. 칼리프는 결백하다고 여러 번 주장했어요. 하지만 뉴욕 경찰 중 어느 누구도 이 아이의 말을 믿어주지는 않았죠. 다행히 그 친구인 에릭은 다음날 석방됩니다. 하지만 칼리프 브라우더는 보호 관찰 대상자라는 이유로 체포된 지 17시간 만에 일주일 전 피해자의 가방을 훔친 죄로 2급 강도에 기소됩니다. 미국은 범죄 수위에 따라 등급을 나누는데요. 한국에서는 100만 원을 훔쳐도 절도고 10,000원을 훔쳐도 기록상으로는 절도라고 표시돼요. 둘 다 같은 범죄지만 수위나 그 의도가 다를 수 있다는 건데 이게 범행 의도도 중요하기 때문에 절도라는 단어 하나로만 사용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생긴다는 겁니다. 절도 2급의 경우라면 중범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피해자가 진술 번복은 했지만 폭행이나 기타 피해는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은 단순 강도예요. 아무리 피해자의 말을 믿어준다고 해도 가방 하나 훔친 죄인데 이런 경우에 2급 강도 혐의까지 될 수는 없거든요. 아무래도 이전 차량 절도 기록 때문에 가중처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칼리프는 억울하지만 재판을 받으면 자신의 무죄가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 사건은 16살 아이의 시각으로 봐도 너무나 뻔했던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의 신고밖에 없고 그마저도 진술이 번복됐기 때문에 사실상 신뢰도가 떨어지는 진술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이 칼리프의 예상과 전혀 다르게 진행됐어요. 교도소도 종류가 있는데 재판 기간에 아직 형이 확정나지 않은 사람들이 따로 수감되는 교도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칼리프가 수감된 곳은 뉴욕에서 가장 흉악 범죄자들만 모였다는 곳으로 유명한 라이커스 교도소였던 거예요. 이곳은 재소자 간의 폭력과 살인, 성폭행도 자주 일어나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던 성인 교도소였던 겁니다. 이런 데다 2급 강도 혐의라는 이유로 미성년자를 집어넣은 거죠. 엄밀히 따져서 아직 칼리프 브라우더는 제대로 된 재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유죄가 확정된 것도 아니었고 진짜 강도 사건을 일으킨 범인이라고 믿을 만한 증거는 하나도 없는 상태였어요. 칼리프는 이런 라이커스 교도소에서 1110일을 갇혀 살았습니다. 금방 열린다는 재판은 담당 검사가 일이 밀렸다는 이유로 무기한 연기됐고요. 그 사이 칼리프는 고등학교에서 퇴학됐죠. 그러다 나중에 출소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다시 바깥에 나왔을 때 칼리프는 이미 20살이 됐고요. 당연히 교도소 안에서 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은 받아보지도 못했죠. 이렇게 피해자의 말 한마디로 범죄자가 된 칼리프는 우울하고 폐쇄적인 성격으로 변하게 됩니다.
사실이던 아니던 어느 쪽으로 밝혀지던지 이건 가방 하나가 절도된 도난 사건이에요. 간단할 수도 있었는데 칼리프 브라우더는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이유는 출신 때문이었죠. 칼리프는 입양아동이에요. 넉넉한 형편의 집안도 아니었죠. 가족이 실력 있는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법원에서 요구한 $10,000의 보석금을 낼 수가 없던 겁니다. 그래도 겨우 국선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긴 했는데, 하지만 이 변호사는 수감되어 있는 교도소와 자기 사무실의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칼리프를 한 번도 찾아가지 않습니다. 화상 통화를 몇 번 시도하기는 했는데 이게 연결이 잘 되지 않아서 대화도 제대로 한 적이 없죠. 사실 경찰과 검찰도 알기는 했어요. 칼리프를 체포하고 보니 증거가 없으니까 유죄 입증이 불가능해 보였던 겁니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미국의 우월한 백인들은 흑인을 상대로 실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는지 재수사를 하지 않고 칼리프를 계속 감옥에 가둬놓기만 했습니다. 몰래 뒷거래도 시도한 정황이 있었는데요. 담당 검사가 칼리프를 찾아가서 한 제안인데, 칼리프가 원래는 10년형을 받아야 되지만 이 죄를 인정하고 자백한다면 5년을 감형해주겠다는 사법거래란 겁니다. 하지만 죄가 없다고 생각한 칼리프는 이걸 거절했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못됐어요. 가방 하나 훔친 죄로 10년형은 나올 수 없는 데다 죄가 아직 확정도 되지 않은 사람에게 감형하겠다는 사법거래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문제는 교도소 내에서도 발생하는데요. 여기가 교도관들의 과잉 진압으로도 계속 논란이 되던 교도소입니다. 사진에 여기 붙잡혀 있는 이 사람이 칼리프예요. 이게 무슨 돌발 상황이 발생한 것도 아니고 단순한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압하는 장면입니다. 무조건 폭력적인 방법으로만 재소자를 대했다는 거죠. 검사는 칼리프가 스스로 죄를 자백하게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재판을 계속해서 미루기도 했어요. 재판이 지연되자 칼리프의 수감 시간도 저절로 늘어나게 되죠. 그동안 성인 재소자들에게 폭행과 성추행을 당합니다. 검사가 이 점을 노리고 재판을 지연시켰던 거예요. 잘못을 인정하긴 싫지만 칼리프 브라우더에게 형을 내리면은 본인의 자백이 필요하죠. 계속 괴롭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1111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800일을 독방에 갇혀서 지내게 됩니다. 이렇게 3년이 지나고 2013년 5월 29일이 됐어요. 감옥을 지키던 교도관이 독방에 갇혀있던 칼리프 브라우더를 갑자기 밖으로 부르는데요. 이런 말을 해요. 오후에 석방될 거니까 나갈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재판을 받지 못해서 3년을 갇혀 있었는데 정작 재판 없이 출소가 가능한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니까 맨 처음 강도에게 가방을 도둑 맞았다고 신고한 사람이 멕시코인이었는데 그동안 미국에서 살다가 2013년에 멕시코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이유가 황당하죠. 아마도 그동안 검찰과 경찰이 칼리프 일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던 중에 겨우 구실 하나를 찾아낸 게 이거였던 것 같아요. 애초에 사건 자체가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자의 주장, 그것도 피해를 당한 시점이 일주일이나 번복되는 진술 외에 아무런 증거가 없었는데, 피해자가 미국을 떠난 상태니 뉴욕 검찰과 경찰의 입장에서 더 이상 칼리프의 범죄 사실을 입증하고 감옥에 가둘 만한 명분이 사라지게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로 칼리프 브라우더는 3년 만에 교도소를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곧바로 자신을 3년 동안 감옥에 가둔 뉴욕 경찰과 검찰을 상대로 소송을 냅니다. 이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칼리프의 소식을 들은 여러 지역의 인권단체들이 나서는데요. 이 사건은 검찰과 경찰의 잘못이 너무나 명백했기 때문에 아무도 이 소송에서 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칼리프 브라우더는 패소합니다. 칼리프가 겪은 일은 비합리적이었지만 법적으로 그 과정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미성년자였던 16살의 칼리프는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로 체포돼서 3년간 감옥에 갇혀 있었고, 그동안 갖은 폭행과 추행을 당한 데다 우울증까지 겪게 됐는데도 미국의 사법체계로부터 보상금을 받지는 못했고요. 자신이 진 재판의 비용까지 내야 되는 처지가 됐어요. 칼리프는 이제 어떻게든 사회생활에 적응해서 살아야 되죠.
다행히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고등학교 졸업시험을 볼 수 있었고요. 붙었어요. 대학 진학까지 했어요. 여기서도 성적이 괜찮았고요. 출소 뒤에 우울증도 극복하면서 그날 경찰을 만나기 전에 성격으로 돌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이것들은 어디까지나 칼리프가 스스로 노력해서 강제로 만들고 있는 성격이었고, 실제 심리 상태는 그 당시 충격으로 인한 PTS 증후군과 우울증, 피해망상을 계속 가지고 있던 겁니다. 이미 출소 이후에 2번이나 자살 시도를 한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본인이 살아가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가족과 친구들이 이런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있던 것이었죠. 결국 출소한 지 2년이 지난 2015년 6월 6일 칼리프 브라우더는 22살의 나이로 자신의 방에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칼리프 브라우더가 자살을 선택하기까지 오랜 시간을 혼자 고민했을 거예요. 그리고 칼리프를 죽음으로 몰고 간 문제점으로 미국 경찰과 검찰 등 이 사법 체계에 대한 문제가 크다고 할 수 있죠. 3가지 정도를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사법 거래에 대한 문제점이에요. 플리바겐 제도라고 하죠. 재판 전에 중재나 화해를 시도하면서 사건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인데, 여기엔 장단점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칼리프 사건의 경우에는 플리바겐의 2가지 단점이 드러났어요. 충분한 법적 지식과 도움이 부족한 피의자를 간단하게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빨리 나가게 해줄 테니 범죄 사실을 인정하라는 식이었고, 검찰과 경찰이 자신들의 잘못된 판단을 없애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었다는 겁니다. 이 문제점들은 결국 무고한 사람에게 범죄 혐의를 뒤집어 씌우는 결과를 만들어냈죠. 2번째로 수감 제도의 문제점인데요. 경제성과 합리성을 추구하는 미국식 사법제도로 아직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를 성인시설에 수감시켰고, 안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이유로 2년이 넘도록 독방에 가뒀어요. 아무리 범죄자라도 그 내부에서는 재소자들끼리의 사회성이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이러한 여유도 주지 않았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검사제도의 문제인데, 칼리프 사건을 담당한 검사가 계속 기소를 유지하기 위해 제도를 악용해서 일부러 재판을 지연시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칼리프는 재판이 연기될수록 형기가 늘어난 거나 마찬가지였죠. 이렇게 3년이 지났던 거고, 만약 신고자가 미국에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지금도 감옥에서 살고 있었을지 모르죠. 일부에서는 칼리프가 상대적 빈곤층이자 흑인이 아니었다면 이 사건의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예전에 차를 훔친 일로 보호감찰 중이긴 했지만, 사건 수사의 원칙은 예전에 받은 혐의를 현재 사건에 연결시켜서는 안 되며 언급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신고자의 부정확한 증언 하나로 체포돼서 수감까지 가능했던 이유는 흑인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칼리프 브라우더의 사건은 미국의 흑인 사회와 청소년 범죄 시설 관련된 보호법에 변화를 주기도 했어요. 이름을 따서 칼리프 법안이 만들어졌는데, 미성년자의 독방 수감 금지와 충분한 증거 없이 수감을 시킬 수 없으며 청소년 피의자들에게는 빠른 재판을 약속한다는 3가지 조항이죠. 하지만 정작 칼리프를 죽게 만든 뉴욕 경찰과 검찰 중 이 사건에 사과하는 사람은 아직 없다고 합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이번 사건은 2010년 5월 15일 미국 뉴욕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칼리프 브라우더의 누명 사건이었습니다. 만약에 살인 용의자였다면 지금 가방 하나 훔친 죄로 잡힌 거지만, 만약에 살인에 대한 누명을 썼다면 온 나라가 사형시키라고 했을 거예요. 16살밖에 안 된 아이에게.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뒤늦게 아니라고 밝혀졌지만 되돌릴 수 없는 겁니다. 사형제도의 문제점이기도 하고, 검찰 시스템, 사법체계의 문제점이 굉장히 드러난 사례였는데,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이 법을 뜯어 고치고 뭐 경찰이나 뭐 검찰의 인식 개선 뭐 이런 게 아니라 국민의 어떤 사건을 보는 시각에 대한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용의자는 아직까지 범인으로 확정된 사람이 아니에요. 이때는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냉정하게 봐야 되죠. 냉정하게. 물론
범죄 피해자의 안타까움 있어요. 하지만 만에 하나 오해가 있었다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죠. 이런 발언 자체가 좀 신중해야 되고 어떤 뉴스를 볼 때 이런 언급 자체가 좀 깊게 생각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사람이라면 그 나라의 치안 상태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겁니다. 범죄율이 높거나 치안이 좋지 않다고 알려진 나라라면 가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을 것이고, 전쟁 중인 국가라면 가서도 안 되고요, 갈 수도 없죠. 이런 각국의 치안과 안전 지수에 대한 판단은 해당 여행지를 다녀온 사람들의 경험도 중요하겠지만,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객관적인 평가 자료가 참고하기 좋을 거예요. 호주의 어느 연구기관에서는 163개국의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해서 매년 가장 안전한 국가 순위를 매겨오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 자료로는 2018년이었어요. 1위부터 163위까지 모든 순위를 공개하고 있죠. 순위를 매겼으니 어떤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기관에서는 국가별 범죄율, 투옥되는 사람의 비율, 검거율 이야기죠. 그리고 국가 부패 정도와 사회 안전 및 보안 수준 등을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최근 163개국 중 가장 안전한 나라로 선정된 곳은 어딜까요? 1위는 유럽의 섬나라인 아이슬란드였습니다. 이곳의 살인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1.8명밖에 되지 않는 나라로 전쟁의 위험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군대도 보유하지 않고 무장 경찰이 필요 없을 정도로 치안이 뛰어난 곳입니다. 안전한 여행국 2위로 선정된 나라는 뉴질랜드예요. 여기도 범죄율이 아주 낮고 내부 분쟁도 거의 없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죠. 해외에서는 뉴질랜드를 지구의 마지막 천국이라고 부르는데요. 청정한 대자연을 가진 나라라 외부에서 보는 뉴질랜드의 이미지는 평화롭고 깨끗함, 힐링, 이런 긍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는 49위예요. 사회적 안전이나 보안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국내외 분쟁과 아무래도 러일 중미 이야기 같죠. 그리고 북한과의 정전 중이라는 이유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여행하기 가장 위험한 국가는 현재 내전 중인 시리아가 163위로 최하위에 선정되어 있죠. 자, 오늘 녹화 날짜는 2019년 3월 31일이에요. 불과 2주 전이었던 2019년 3월 15일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로 손꼽히던 뉴질랜드의 순위가 갑자기 추락합니다. 이유는 어느 남성의 총기 테러로 50명의 사람들이 사망하는 대형 테러 사건이 대낮에 도시 한가운데서 벌어졌기 때문이었어요. 비교적 최근 사건이라 기억하는 사람들이 아직 많을 것 같은데요. 이번 미스터리 사건에서는 지난 2019년 3월 15일 뉴질랜드 크라이스트 처치에서 발생했던 이슬람 사원 테러 사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19년 3월 15일 오후 1시 40분 뉴질랜드의 크라이스트 처치 도시 한가운데에서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이곳에는 알 누르 모스크라는 커다란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이 사원은 넓은 주차 공간도 가지고 있는데 이날은 매주 이슬람 신자들이 기도를 하러 오는 금요일이라 주차할 공간이 없었어요. 오후에 시작되는 이 기도는 이슬람 신자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율법이라 오후 1시 30분부터 알누르 모스크안은 이슬람 신자들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알누르 모스크 앞 길가에 주차된 한 대의 차량 안에는 검은 옷을 입고 무장을 한 남성이 타고 있었어요. 이 남성은 창문을 열고 가만히 이 알누르 모스크 쪽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잠시 후 창문을 닫더니 갑자기 휴대용 카메라를 켭니다. 그리고 자신의 SNS 계정에 접속해 생방송을 시작하는 거예요. 금방 시청자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남성은 카메라 앞에서 미리 준비한 듯한 이야기를 잠깐 한 뒤 준비한 헬멧에 카메라를 붙였고 이 헬멧을 머리에 쓴 채 차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12게이지 반자동 산탄총을 손에 든 채 이 모스크 안으로 걸어 들어갔죠. 이 사진이 당시 생방송으로 촬영되고 있던 실제 장면이었는데요.
남성이 모스크 안으로 들어간 지 1분도 되지 않아서 이 조용한 사원이 총소리와 사람들의 비명소리로 난장판이 됩니다. 사람들을 향해 총기를 난사한 것인데 어른 아이를 가리지 않고 쐈어요. 이 사건으로 모스크 안에서 기도 중인 수십 명의 사람들이 총에 맞아 사망했고, 이 모든 과정은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었죠. 알누르 모스크를 공격한 이 남성은 곧이어 장소를 옮깁니다. 근처에 있는 린우드 모스크로 이동했어요. 여기서 두 번째 총기 테러를 시작했죠. 이 남성은 17분간 한 번도 쉬지 않고 총을 발사했는데 결국 출동한 뉴질랜드 경찰에게 현장에서 체포됩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대량의 폭탄도 차 안에서 발견됐어요. 다행히 사용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날 알누르 모스크에서 43명, 린우드 모스크에서 7명으로 총 50명의 사람들이 이 테러 사건으로 사망했어요. 부상자의 숫자도 50명이나 됐죠. 17분 만에 1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형 테러 사건이었고요. 범인의 준비 상태를 봐서는 아마 붙잡힐 때까지 계속해서 테러를 벌일 작정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이 범인이에요. 28살의 브렌튼 해리스 테런트로 헬스 트레이너로 일하던 사람이었어요. 브렌트는 평소 아이들을 좋아하고 어른에게도 공손한 사람으로 알려진 성실한 사람이었는데요. 이런 사람이 왜 이슬람 신자들을 공격한 테러범이 됐을까요? 이 사건은 한눈에 봐도 이슬람교 혐오로 일어난 테러 사건입니다. 자세한 이유가 궁금해지죠. 브렌튼 테런트는 호주 출신의 백인 남성이고 사건 현장인 알누르 모스크로 오기 직전에 인터넷 사이트에 74페이지 분량의 선언문을 게시합니다. 적은 내용들은 주로 백인에 대한 우월함, 단일 민족 국가의 우수성, 이민자 수용 반대, 그리고 이슬람 사람들에 대한 혐오감이었어요. 브렌튼 테런트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극우주의자라고 하는데, 그럼 극우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죠. 극우란 극단적인 우파 성향을 지닌 사람, 그리고 그러한 성향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극우주의자라고 하면 개인보다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전체주의나 인종주의에 기반한 배타주의자들을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전에 백인 우월주의를 주장한 KKK단이나 이탈리아의 파시스트당 소속 당원들이 대표적인 극우주의자들이었는데, 한마디로 극우란 문화나 제도를 배척하고 다른 이해관계가 함께 공존해야 한다는 원리를 부정하거나 반대하고요. 척결의 대상으로 보는 사상,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단어죠. 브렌트는 자신의 선언문을 통해 백인의 우월함을 주장하면서 유럽과 호주, 뉴질랜드의 이민자들, 특히 이슬람 사람들을 몰아내고 동시에 한국, 중국, 일본과 같은 단일 민족 국가의 우수성을 이야기하면서 백인의 단일 국가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전에 다뤘던 사건이 하나 생각나는데요. 기억나시죠? 2011년 7월 22일 노르웨이 우테이아 섬에서 77명의 학생들을 대량 학살했던 아르네스 브레이빅의 테러 사건이었죠. 브레이빅의 범행 동기도 노르웨이의 다문화를 반대하고 극우주의자인 자신의 정치 성향을 알리기 위해 총을 들었다고 밝혔어요. 브레이빅도 단일 민족을 강조하면서 한국을 예로 들었던 사람이죠. 브레이빅이 저지른 노르웨이 테러 사건을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은 이 위에 걸어둔 링크를 따라가시면 해당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건에서 보이는 특징 중 하나가 그 주변 사람들에게 범인의 평소 생활을 물어보면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브렌튼 테런트를 알고 지내던 사람들도 50명이나 학살한 테러범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고 말했는데요. 고향인 그라프톤에서의 브렌트는 아주 성실하고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어릴 적부터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은 평소 브렌튼이 백인 우월주의나 이민자들의 부정적이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것이었죠. 2011년부터 세계 각국을 여행 다녔다고 하는데 이때부터 극우주의적 생각이 생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주로 유럽과 아시아를 다녔는데 여기에는 북한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 사진이 북한 여행 중에 찍은 사진이었는데 이것을 보고 미국 언론사에서는 브렌튼이
북한 여행에서 북한 체계에 관심을 가졌고 민족주의적 사상과 급진적인 성향이 생긴 것이라고 보고 있죠. 이슬람 혐오의 경우 유럽 여행에서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고 있는데 2016년 프랑스 니스에서 발생했던 대규모 테러 이후 유럽에 퍼져 있던 이슬람 공포증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이슬라모포비아라고 하는데요. 반이슬람, 반무슬림 인종차별의 성격을 띠고 있죠.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슬람 이민자들로 인해 백인들이 일자리를 빼앗기고 백인의 문화를 약탈당하게 되며 백인들의 출산율이 점점 줄어드는 데 비해 이슬람인들의 엄청난 출산율로 결국 유럽이 이슬람화 될 것이라고 말해요. 여기에 9.11이나 IS 등 무슬림과 관련된 테러 사건들이 각국에서 터지자 서양의 백인들은 이슬람 사람들을 반대하기 시작했고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면서 이러한 이슬람 공포증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됐던 거예요. 브렌튼 테런트에게 이런 이슬라모포비아가 생기면서 반이슬람 사상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인지 인터넷에 올린 성명서에서는 난민 정책에 긍정적인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파키스탄 이민자 출신인 사디크 칸 런던 시장 등을 가장 먼저 죽여야 할 대상으로 적어놓기도 했습니다. 자, 범인 잡았고 동기도 드러났죠. 이 사건의 원인은 어느 정도 파악된 상태예요. 그런데도 아직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의문점이 하나 있는데요. 브렌튼의 나라는 이민자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호주입니다. 호주 사람이죠. 그런데 왜 자신의 나라가 아니라 뉴질랜드에서 이런 총기 사건을 저질렀냐는 거예요. 이런 질문에 브렌튼이 밝힌 입장은 세상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고 침략자들은 이 사람은 이민자를 자신의 땅에 들어온 침입자라고 표현하거든요. 이들이 우리의 땅 어느 곳에나 있으며 심지어 외딴 지역에도 존재한다는 대답을 했어요. 결국 이민자들로부터 안전하고 자유로운 곳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일부러 안전하고 다민족 국가이면서 인종차별이 적은 뉴질랜드를 골랐던 겁니다. 의도적이었다는 거죠. 이날 테러로 인해 뉴질랜드의 총리인 제신다 아더는 2019년 3월 15일을 뉴질랜드 역사상 가장 어두운 날이라고 표현했어요. 실제로도 이 사건이 뉴질랜드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단일 범죄라고 하는데요. 범인으로 체포된 브렌튼 테런트는 현재 구금돼 있고요. 재판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합니다. 100명에 가까운 피해자들이 발생했다는 것 외에도 브렌튼 테런트의 테러 사건 이후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어요. 테러 장면들이 모두 생방송으로 인터넷에 송출됐다는 건데요. 페이스북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 영상을 봤고요. 많지는 않은 숫자지만 SNS의 특성상 문어발식 노출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에 따라 뉴질랜드 경찰이 페이스북에 범인의 계정 삭제를 요청했고요. 영상이 퍼지는 것을 막으려고 했지만 그러기엔 너무 늦은 상태였죠. 경찰이 상황을 파악했을 때 이미 테러 영상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유튜브까지 손쓸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퍼졌어요. 현재 전 세계 모든 사이트에서 해당 영상과 관련된 모든 게시물을 발견 즉시 삭제하는 중이지만 한번 퍼져버린 복사본들을 전부 막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렌튼 테런트가 범행에 사용한 총기도 또 다른 문제가 됐는데요. 12게이지 반자동 산탄총과 AR-15 계열의 소총 등 총 5자루의 총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이 이 사건 이후에 밝혀집니다. 문제는 5자루의 총이 모두 합법적인 과정으로 구입한 물건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든지 총을 사서 테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점 때문에 뉴질랜드에서는 총기 규제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만약 총기 규제 강화 법안이 통과될 시 뉴질랜드에서는 더 이상 반자동 소총의 판매가 금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이번 사건은 2019년 3월 15일 뉴질랜드에서 이슬람 시민들을 상대로 한 브렌튼 테런트의 테러 사건이었습니다. 관련된 뒷이야기 알아보겠습니다. 각종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정치인들이 현장에 많이 등장해요. 정치인 입장에서 반드시 할 법한 일이죠. 이 상황을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상대 진영을 공격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지지 세력을 모으기 위한 말들이 언론을 통해 노출되는데 호주도 똑같아요. 이 사람은
뉴질랜드의 상원의원 중 한 명인 프레이저 애닝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번 테러를 두고 막말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욕을 많이 먹었죠. 어떤 말이었냐면 이번엔 이슬람 사람들이 희생자일지 몰라도 대개는 가해자였다 라고 한 거예요. 이런 말과 함께 테러범인 그 브렌튼에게 약간은 미쳤지만 그래도 옳은 일을 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영상에서 한 말이에요. 이때 돌발 상황이 생겼어요. 이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남자아이가 이 의원에게 계란을 던져요. 그러자 폭행을 합니다. 카메라 앞에서. 이 장면이 뉴스에 그대로 전 세계로 송출됐어요. 유튜브에서 검색하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경찰이 아니라 지금 이 아이를 제압한 건데 경찰이 아니에요. 그냥 이 상원의원의 지지자들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 남자아이도 폭행을 당한 거죠. 그리고 경찰에 이제 연행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사건으로 이 남자아이가 17살인데 에그보이라는 별명이 생겼어요. 프레이저 의원 뒤에서 계란을 던져 맞췄고 그러자 의원이 카메라 앞에서 폭행을 합니다. 다시 한번 보면서 이야기할게요. 만약에 이 아이가 기소가 된다면 재판까지 받아야 되는 상황이죠. 이때 사람들이 에그보이의 재판 비용을 위한 모금 행사도 열었는데요. 정작 이 아이는 모금액의 일부를 뉴질랜드 테러 사건의 피해자들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말을 했어요. 아이가 17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정치인보다 훨씬 낫죠. 그리고 다음 주 사건 예고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먼저 보시죠. 이 남성의 이름은 칼리프 브라우더라고 합니다. 미국인이고요. 22살의 흑인 남성이에요. 그리고 16살 때부터 우울증과 피해망상에 시달리다가 22살이 되던 해인 2015년 6월 6일에 자신의 방에서 목을 메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사건 뒤에 미국 사법부의 엄청난 실수가 원인이 됐다고 밝혀졌어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 사건은 다음 주 미스터리 사건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엔 직접 보고 전해 들었지만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죠. 예를 들면 갑자기 대형 사고나 누군가가 살해된 채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또는 이런 일들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일어났다고 하면 그 내용을 한 번에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다시 한번 보거나 떠올려보고 상황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비슷한 예로 범죄 사건을 접할 때 범행 과정이 인간으로서 저지를 수 있는 일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던 때 같은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범인의 활동 영역에서 살고 있었는지도 궁금해질 수 있죠. 사실 언론에서는 기사에 가치가 있는 내용을 우선할 수밖에 없어요. 범인이나 용의자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피해자가 어떻게 됐는지까지만 보도하고 그 밖에 재발을 막기 위한 대처나 후속 조치 이런 상황들은 잘 전해주지 않죠. 그중 실종 사건의 경우가 언론의 영향을 비교적 많이 받는데요. 사라진 사람이 다행히 신고나 제보를 통해 빠르게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며칠 만에 사망한 채로 발견되거나 오랜 시간이 지나도 생사가 불분명해지는 일이 발생할 경우 언론에 지속적인 관심이 없으면 금방 잊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도 단서나 증거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수사도 잠정적으로 중단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를 미제 사건이라고 하죠. 그때부턴 관심사에서 멀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미스터리 범죄 관련 콘텐츠 제작은 이러한 취지에서 처음 시작됐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라도 잠깐 관심을 가져보는 겁니다. 실종자들은 왜 사라졌으며 지금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렇게 보면 사람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미스터리한 사건은 실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도 한 명이 아닌 수백 명이 한꺼번에 실종됐고 몇 년 뒤 단체로 땅속에 묻힌 채 발견될 경우 이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번 사건의 주제가 되는데요. 내용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느 날 경찰에 수백 구의 시신이 매장되어 있다는 익명의 제보자가 나타났어요.
한 명의 시신이 매장되어 있다는 것을 봤다는 제보도 상당히 큰 사건이지만 수백 명이 한꺼번에 매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런 제보를 받은 경찰은 쉽게 이 제보를 믿지 못한 채 현장을 출동해 봅니다. 수색 작업을 하면서도 큰 기대는 하지 않았었는데요. 하지만 제보 내용은 사실이었어요. 이 사건은 언제 어떻게 알려지기 시작했을까요? 2017년 3월 6일 멕시코의 걸프 해안 근처인 베라크루스 주에서 수백 구의 유골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으로 멕시코와 전 세계가 충격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이건 폼페이 화산 폭발처럼 자연재해나 사고로 묻힌 게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암매장을 시킨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이곳에서만 발굴한 유골은 259 정도가 됐죠.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숫자가 전체의 3분의 1 정도고 앞으로 발견될 유골은 현재보다 더 많을 것이라는 예측이었습니다. 그럼 땅속에 단체로 묻힌 이들이 누구인지 확인해 봐야겠죠. 감식 결과 피해자로 추정되는 유골 대부분은 10대에서 20대 사이의 저연령층이었는데 문제는 왜 이곳에 단체로 매장됐는지 단서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것 중 가장 유력한 정황은 마약 거래 조직에게 희생되었다는 추측 정도인데 이게 정말 조직의 소행인지 그렇다면 이 조직은 어떤 단체인지 정체도 밝혀진 바가 없어서 범인을 특정짓지 못했어요. 경찰과 검찰도 무시할 수 없는 대규모 사건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들이 언제 암매장됐으며 왜 집단으로 사람들이 묻혀있는지 전혀 알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목적 없이 유골 발굴만 진행할 수밖에 없었죠. 최근 발굴 작업에서만 유골과 함께 100개가 넘는 신분증이 같이 발견됐어요. 유골의 상태가 하지만 안 좋고 시간도 너무 오래 지난 탓에 신분증과 유골을 대조할 수도 없어서 발견된 신분증으로만 신고된 실종자 명단과 대조해봤죠. 이렇게 단 2구의 신원만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신분이 심상치 않았어요. 둘 다 베라크루스주에 근무하던 경찰이었는데 문제는 이들이 언제 매장됐고 실종 신고가 된 사람들인지도 알 방법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나머지 신원이 밝혀지지 않는 유골들은 무연고 시신이거나 부패가 심각하게 진행돼서 이미 백골이 진행된 상태라 같이 발견된 유류품만으로 신원을 추측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면 집단으로 암매장된 이 유골들은 어느 날 갑자기 발견된 걸까요? 베라크루스주는 사실 유독 실종 사건이 많이 발생해 오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실종자 가족들도 더 이상 생사 여부를 기대하지 않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 지역을 조사해달라는 일부 사람들의 꾸준한 요청이 계속되자 2016년부터 금속 막대를 땅에 꽂아 시신을 탐지하거나 무인드론 항공기를 동원하는 수색 작업이 시작됐고요. 2017년이 되면서 익명의 목격자에 의해 259의 시체들이 묻힌 무덤 123개를 발견하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사건을 담당한 검사가 베라크루스는 하나의 거대한 무덤이라고 말한 것이 집단 유골 발굴 사건의 별명으로 붙게 됐어요. 이 사건은 지금도 진행 중이고 앞으로 당분간은 더 많은 유골들이 나올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더 충격적인 것은 이번 집단 암매장 시신 발굴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건은 이전부터 멕시코에서 자주 보고된 사건들이었는데 2011년 4월 이후 두랑고라는 다른 주에서만 309의 시신이 발견됐고 이번 사건의 장소인 베라크루스 바로 위에 있는 타마울리파스 주에서도 같은 해에 259 이상 유골을 발굴해냈어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 단발성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죠. 하지만 범인이 누군지 알아내지 못해서 미제 사건으로만 남아있는 중입니다. 이 사건의 가장 유력한 추측으로는 2006년에 멕시코가 정부 차원에서 마약 근절을 위한 마약 조직 카르텔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때 마약 거래 상권을 잡고 있던 조직과 관계된 정치인들까지 잡아들이게 되면서 사건 해결에 진척을 보이는 듯 했지만 금방 원상태로 돌아왔고 오히려 전보다 더 악화되었다는 것이죠. 멕시코는 현재 마약 중독으로 10년 동안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실종됐고요. 암매장된 채 발견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어요.
이런 사건들로 이번 대규모 암매장 유골 발굴 사건이 마약 조직과 연관됐을 거라는 가설이 나온 것인데, 유골이 발굴된 현장에 범인이 남긴 단서나 흔적이 없기 때문에 수사를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모든 건 다 추측일 뿐이고요. 근거 없이 마약 조직을 수사할 수도 없기 때문에 경찰도 함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죠. 이번 사건은 지금까지 멕시코에서 발견된 집단 암매장 발굴 사건 중 가장 큰 규모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다면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으며 수백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땅속에 묻혀야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가장 신빙성 있는 가설과 검찰 발표에 따르면 마약 조직과 연루된 경찰이 의도적으로 실종자 가족의 신고를 무시했거나 수년간 마약 범죄 조직들에게 납치되고 실종된 사람들을 방치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멕시코는 마약 최대 소비국이기도 한 미국과 대표적인 마약 생산지인 콜롬비아 사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 거래 이익을 챙기기 좋은 지리적인 요건을 가지고 있어요. 1960년대부터 북미로 전달되는 마약 통로를 자처하면서 지구상에서 현재 가장 큰 마약 카르텔이 형성된 것이죠. 그리고 멕시코 마약 조직 사이에 세력 다툼도 심해지자 죄 없는 사람들이 이 조직들에게 집단으로 납치를 당했고 살해된 뒤 암매장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 부분은 언론을 통해 사실로 확인된 내용들이고, 최근 5년간 마약 카르텔과 주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인들이 갑자기 살해되는 사건까지 일어나면서 이러한 가설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죠. 그중 2016년에 사퇴한 하비에르 두테르테 전 베라크루스 주지사가 자금 세탁이나 마약 카르텔과 유착해 주 정부 정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을 비밀리에 납치, 살인을 지시했고, 경찰청장에게 주 정부를 비판한 사람들의 명단을 받아내는 등의 여러 불법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장 유력한 이 사건의 용의자로 떠올랐지만 정작 다른 혐의로 지금 체포돼 있어요.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된 자백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황상 두테르테가 유력해 보이고 자금 세탁이나 마약 카르텔과의 유착관계 혐의도 인정하고는 있어요. 하지만 이번 사건과 자신은 무관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떠한 물증을 잡지 않는 한 이 혐의는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검찰 측에서는 두테르테 전 주지사와 주 정부 관계자들의 소행이 명백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이 집단 암매장 사건에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아직 없기 때문에 두테르테가 이번 사건의 피의자로 재판을 받을 수는 없죠. 다시 사건으로 돌아가서요. 실종자 가족들은 유골을 발굴 중인 경찰과 유력 용의자를 지목한 검찰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이러한 반응에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검찰 발표 후 갑자기 시신 발굴이 이뤄졌고, 이전부터 실종자 가족들이 수색을 계속 요청해 왔는데도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지 않거나 신고를 접수해주지 않는 등 사건 해결에 의지를 보이지 않은 데다가 검찰이 갑자기 수색 한 달 만에 수백 구의 유골을 찾았다고 한 발표도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면서 실종자 가족이 직접 단체를 만들어 수색 작업을 펼치는 등 경찰을 신뢰하지 않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유력한 용의자이기도 한 마약 카르텔은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더 잔인한 집단인데요. 그중 실제로 이들을 인터넷이나 소셜 네트워크에 비판하는 글을 올렸던 사람들이 며칠 뒤 시신으로 발견되는 사건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이미 범죄 소굴이 된 베라크루스주는 이 문제를 방치하면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고 있다는 이야기죠. 정황이나 증거가 잡혀서 사건을 해결하자니 보복으로 인해 더 많은 사상자가 생길 위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집단이 살아남는 한 앞으로도 이러한 유형의 사건은 계속 일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종자 가족들과 경찰이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이 사건은 앞으로도 더 많은 시신이 발굴될 예정이고요. 이 도시에 얼마나 많은 희생자가 묻혀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검찰의 발표대로 거대한 무덤 도시로만 알려지고 있죠. 이 사건은 현재 경찰과 실종자 가족들 단체의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어요.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시신과 실종자를 대조해보는 작업으로 유해를 가족에게 돌려보내는 데 집중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용의자를 확정지을 수 없다는 점과 유해 발굴 외에는 전혀 좁혀지지 않는 수사망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양측이 어려움을 느끼는 사건으로 범죄가 일어났고 실종자의 유해도 찾았지만
범인과 증거가 없어서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점과 특정 지을 수 없는 유력한 범죄 집단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공권력이 발동되지 못하는 이러한 점들이 무기력해지는 사건이기도 하죠. 멕시코에서 이 사건은 당분간 계속될 문제로 보입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이번 사건은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무덤으로 불리는 베라크루스 주 집단 유골 발굴 사건이었습니다. 네,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추정되고 있는 마약 카르텔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볼 건데요. 사실상 멕시코 내 모든 범죄와 불법 행위들을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 왜 이들이 국가적인 문제로 떠올랐는지 이들이 등장하게 된 그 배경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지도는 지금까지 알려진 멕시코 마약 카르텔 조직들의 세력도를 나타낸 겁니다. 멕시코 지역 전체가 이 카르텔들에 장악됐다고 봐도 될 정도예요. 이번에 이야기한 사건과 멕시코 내에서 벌어진 범죄 사건들은 거의 마약 카르텔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실제로 카르텔을 비판하는 내용을 소셜 네트워크에 쓰거나 언론에 내기만 해도 바로 보복성 살인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관련된 대표적인 사건 몇 개를 알아보겠습니다. 여성 리포터가 대표적인 마약 카르텔인 로스 제타스를 비판하는 기사를 내자 이 여성을 살해했어요. 그리고 옆에 메모를 남겨뒀는데 내용을 보면 경찰이 너를 지켜줄 것 같은가? 사회가 너를 지켜줄 것 같은가? 아무도 너를 도울 수 없다. 우리에 대해서 함부로 글을 올리지 않는 게 좋다. 였어요. 말투를 보아하니 이것은 경찰의 감시로부터 우리는 자유롭다. 이러한 자신감에서 나온 문장으로 보이죠. 이미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은 국가에서 손 쓸 수 없는 지경까지 돼버린 것 같아요. 이들을 무력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마약을 유통시켜서는 돈을 벌 수 없도록 만드는 구조를 조성해야 되는데 멕시코가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이미 이 카르텔이 정치권과도 어느 정도 연결이 된 데다 이미 나라의 경제력까지 관여할 수 있는 규모로 세력이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죠. 다음으로는 국내에서도 소개된 적이 있는데요. 2011년 9월 15일이었어요. 멕시코의 국경지대인 누에보 라레도에서 20대 남녀가 트위터를 통해 갱단의 위치를 노출시키고 이들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또 로스 제타스 조직에게 고문과 살해를 당한 후 시체를 다리에 묶어놓은 것이 시민들에게 발견된 사건이에요. 경찰은 피해자들이 사망한 지 3일이 지나고 나서야 다리에 매달렸다고 추정한다라는 발표를 했죠. 여기도 시신 옆에 메모가 있었어요. 인터넷에 웃으며 글을 올린 너희들은 주목해라. 우리가 곧 너희를 잡으러 갈 것이다. 우리를 트위터나 블로그로 비판하면 너희들도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문이었죠. 날이 갈수록 이들의 범행 수법과 잔인성은 발전하고 있지만 경찰이 손쓸 수 있는 선을 넘어버렸고요. 이제는 마약 카르텔을 언론도 함부로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보복성 살해를 당하기 때문에 이게 국가적인 문제까지 떠오르게 됐지만 방법이 없어요. 사실상 치안 기능이 사라진 국가가 되었다고 봐도 무방한 상태입니다. 멕시코 내 마약 카르텔로 인한 피해자 사망 수는 하루 평균 20명 정도예요. 이런 상태에도 어쩔 수 없이 생계 문제로 마약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5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멕시코 전역이 마약 카르텔로 장악된 이유는 뭘까요? 여기엔 여러 요인이 있겠죠. 이 사진 다 마약이에요. 마약 생산지인 콜롬비아와 세계 최대 마약 소비국인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그 지리적 위치라는 특성 때문에 자연스럽게 마약 거점으로 유리한 곳이 된 것도 있지만 경제적인 요인도 있다는 겁니다. 멕시코 국민 중 절반 이상이 하루에 $2를 간신히 버는 정도입니다. 수익소도 이렇게 낮아요. 그런데 마약 유통 조직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면 기존에 버는 돈보다 훨씬 더 많은 수입이 생기기 때문이죠. 미국과 암거래를 유지해 오면서 매년 이뤄지는 마약 무역 거래 규모는 한 해 10조 원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시장이 만들어져 있어요. 심각한 수준을 넘어서고 있죠. 사실 마약을 근절해야 된다는 건 멕시코 정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내일 당장 이들을 억지로라도 소탕해버리면 나라 경제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수십만 명의 실업자와 결식 아동이 생길 거고요.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겠죠. 그럴 기회가 줄어들 겁니다. 돈이 없으면 병원을 못 가고 시민들은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생기고 집도 잃게 될 거고 그나마 유지되고 있던 그 빈부격차는 더 벌어질 거예요. 어디부터 손 써야 할지가 막막한 상태죠. 이렇게 마약 카르텔 해산은 수많은 희생이 동반돼야 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지금 쉽지 않은 상태고요. 문제 해결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카르텔과 정치인, 공공기관들과의 유착관계를 끊어내고 치안을 강화하는 방법밖에 없어 보이죠.